종로구청 앞 계단은 한여름의 태양에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나는 막 발급받은 이혼 서류를 꽉 쥐었다. 손끝에서 흐르는 땀이 짙은 녹색 표지를 적셔 희미한 자국을 남겼다. 막 돌아서서 가려는데 시어머니였던 김영자 씨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함께 달려왔다. 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남편 박지훈의 휴대폰에 반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뮤나였다. 거기서 김영자 씨가 내 캐리어 손잡이를 확 잡아챘다. 손톱이 플라스틱 안으로 파고들 것만 같았다. 이 가방 안에 든 물건들을 네가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잠시 멍해졌다. 가방 안에는 결혼 전에 내가 사놓은 몇 벌과 화장품뿐이었다. 박 씨 집안의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뮤나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박지훈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지훈 오빠, 이것 봐. 이혼까지 했는데도 우리 집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잖아. 박지훈은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에는 지난날의 온정은 한 점도 없었고 짜증만이 가득했다. 엄마 말이 맞아. 그 가방은 가져가지 마. 원래부터 이 집 물건 중에 내 것은 없었어. 나는 손잡이를 놓지 않고 꽉 쥐었다. 목이 메어왔다. 이건 내 물건이에요. 당신들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김영자 씨가 갑자기 힘껏 잡아당겼다. 캐리어가 계단에 부딪히며 지퍼가 터졌고 안에 있던 옷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제 막 깨끗하게 세탁한 내 셔츠 위에는 언제 묻었는지 모를 기름 얼룩이 넓게 퍼져 역한 냄새를 풍겼다. 내 물건이라고? 김영자 씨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얼굴에 던졌다. 이거 서명해. 모든 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내 그거지 같은 옷들 포함해서. 안 그러면 오늘 이 구청 문턱도 못 넘어갈 줄 알아. 나는 종이를 주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발적 재산 포기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계단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이뮤나를 붙잡아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유나야, 괜찮아? 안 다쳤어?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반박하려 했다. 그때 이뮤나가 갑자기 한 걸음 다가와 고의로 나를 쳤다. 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목에 걸고 있던 옥놀이개가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며 딱 하는 소리를 냈다. 손으로 만져보니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놀이개 표면의 봉황 문양이 흐릿해진 것 같았다. 왜 사람을 밀어요? 이뮤나가 갑자기 배를 감싸주고 뒤로 물러서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훈 오빠, 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박지훈이 즉시 달려와 나를 거칠게 밀쳤다. 미쳤어? 유나 임신 중인 거 몰라? 나는 비틀거리며 뒤에 있는 난간에 부딪혔고 등 전체가 저릿했다. 김영자 씨는 그 틈을 타 재산 포기 각서를 내 손에 쥐어주고 펜을 건넸다. 서명 안 하면 지금 당장 지훈이 시켜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임산부 폭행죄로. 주위에는 이미 많은 행인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렸다. 나는 박지훈이 이뮤나를 감싸는 모습과 김영자 씨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목에 걸린 금이 간 옥놀이개를 만졌다. 갑자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펜을 받아 각서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한 획 한 획이 내 살을 베는 것 같았다. 서명을 마치자 김영자 씨는 각서를 낚아채 이뮤나와 마주보며 웃었다. 박지훈은 이뮤나를 부축하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주저앉아 흩어진 옷들을 천천히 캐리어에 다시 담았다. 기름 얼룩이 손에 묻어 끈적거리고 불쾌했다. 행인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부서진 캐리어를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떠났다. 구청 앞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에 다시는 빛이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캐리어를 끌고 거리를 걸었다. 바퀴가 길 위에 자갈에 걸릴 때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나를 대신해 울어주는 것 같았다. 구청에서 나온 후 나는 꼬박 3시간을 걸었다.
발바닥이 불타는 듯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늘 끝을 밟는 것 같았다. 셔츠에는 캐리어에서 묻어난 기름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피해갔고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태양은 고층 빌딩 뒤로 모습을 감췄다. 하늘가에는 희미한 주황빛만 남아 있었다.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김영자 씨는 잠시 보관하겠다며 내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가져갔다. 이혼 후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보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서울 외곽의 낯선 거리였다. 편의점 하나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공원의 안내 방송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다. 마침내 은평평화공원이라는 팻말을 보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원 입구의 경비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나는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또 쫓겨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공원 서쪽의 벤치구역으로 돌아갔다. 이곳은 외져서 평소에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밤바람이 점점 차가워졌다. 얇은 재킷을 여몄지만 추위에 몸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두꺼운 옷이라도 찾아 입으려고 캐리어를 열었다. 그러나 안에 있던 스웨터와 외투에도 셔츠와 같은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다. 심지어 유일한 청바지 밑단은 크게 잘려나가 있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김영자 씨가 일부러 한 짓이었다.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이었다. 쿨럭쿨럭 등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경비원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서 가보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아기는 없어 보였다. 나는 서둘러 일어났다. 캐리어에서 텅 빈 지갑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아저씨, 저 갈 곳이 없어요. 지갑이랑 휴대폰도 다 뺏겨서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 지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는 지갑을 받아보고는 나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동정심이 어렸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에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는 법이지. 하지만 내가 여기 관리인인데 김 반장이라고 하오. 공원에서 밤을 새우는 건 규정 위반이라서 상사한테 걸리면 내 일자리도 위험해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시큰했. 그럼 다른 곳을 찾아볼게요. 라고 말하려는데 김 반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내 목에 멈춰 있었다. 그의 시선을 따라 내 목을 만져보니 옥 놀이개가 손에 잡혔다. 김 반장이 다가와 손전등 불빛을 놀이개에 비췄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피더니 손가락을 뻗어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놀이개의 봉황 문양을 보고는 헉 소리를 내며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반응에 놀라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려 했다. 하지만 김 반장은 이미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빠르게 눌렀다. 김 반장의 낡은 휴대폰이 손에서 심하게 떨렸다. 다급하게 전화를 걸다가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그는 서둘러 지우고 다시 걸면서 제발 틀리지 마라, 제발 하고 중얼거렸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그의 굳어있던 어깨가 약간 풀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손했다. 네, 접니다. 김 반장입니다. 지금 은평공원입니다. 회장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나는 옆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옥 놀이개는 어릴 적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니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 반장이 왜 놀이개 하나 때문에 저렇게 큰 반응을 보이는 걸까? 네, 회장님.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 반장은 휴대폰을 어깨에 끼운 채 다시 내 앞으로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놀이개를 안정적으로 비췄다. 아가씨, 이 놀이개에 얕은 흠집이 3개 있지 않소? 봉황 날개 쪽에 말이오. 그리고 펜던트 가장자리에 작은 이 빠진 자국도 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놀이개를 만져보았다. 아침에 계단에 부딪혀 생긴 균열은 확실히 날개 부분에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착용해서 가장자리에 작은 흠집이 생긴 것도 맞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김 반장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흠집 3개의 가장자리 흠집까지요.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멀쩡하신데 좀 지쳐 보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모시고 있겠습니다. 절대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반장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서 초조함은 사라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 쪽으로 조금 다가와 밤의 찬바람을 막아주었다. 아가씨, 걱정 마시오. 곧 모시러 올 겁니다. 저를요? 누가 저를 데리러 온다는 거죠?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 놀이개가 대체 뭐길래요? 저희 가족을 아시는 분이세요? 김 반장은 손을 비비며 공원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오. 다만 이 놀이개가 민씨 가문의 가보라는 것만 알지. 내가 옛날에 회장님을 모실 때 한 번 본 적이 있소.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지. 이 놀이개를 가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도와주라고.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남겨주셨소.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구해줄 거라고 하시면서. 임씨 가문? 회장님.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자랐고 어머니는 임씨 가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회장님이라는 분은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다시 물어보려는데 김 반장이 갑자기 손가락을 세우며 말했다. 쉿, 온 것 같소. 그의 시선을 따라 멀리 보니 거리 끝에서 눈부신 자동차 불빛 여러 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불빛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0대는 넘어 보였다. 김 반장이 나를 끌고 벤치 뒤로 숨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겁먹지 마시오. 아가씨를 모시러 온 사람들이요. 나는 목에 옥놀이개를 쥔 채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그 불빛 행렬은 점점 가까워져 마침내 공원 입구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고 발소리가 일사불란하게 울렸다. 꽤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았다. 내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찼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 새로운 공경일지 아니면 진정한 전환점일지 알 수 없었다. 공원 입구에 자동차 불빛이 꺼지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통일된 검은색 구두가 돌길 위에서 타닥타닥하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은 40대쯤 되어 보였고 몸가짐이 꼿꼿했다. 우리에게서 10m쯤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나와 김 반장을 빠르게 훑어본 후 마침내 내 목에 옥놀이개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앞에 섰다. 먼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차분하면서도 미세한 흥분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가씨, 저는 임씨 가문의 경호팀장 윤 실장입니다. 회장님의 명을 받고 아가씨를 댁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아가씨요? 나는 얼떨떨해서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 성은 임씨가 아니고 무슨 아가씨도 아니에요. 하지만 윤 실장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내 목에 옥놀이개를 가리켰다. 틀림없습니다. 이 봉황옥 놀이개는 임씨 가문의 갑오이며 오직 직계 후계자만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개의 흠집 3개와 가장자리의 흠집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가씨께서 저희가 찾던 분이 맞습니다. 옆에 있던 김 반장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팔을 두드렸다.
아가씨,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지? 이 놀이개가 정말 아가씨를 도와준 거요. 나는 예전에 임 회장님의 경호원이었소. 그분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지. 이 놀이개를 찬 사람을 보면 꼭 집으로 연락하라고. 나는 김 반장과 윤 실장을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라 이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를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때 윤 실장 뒤에 있던 경호원들이 이미 흩어져 공원의 각 출입구를 지키고 주변 거리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5분도 채 안 되어 공원 주변은 겹겹이 통제되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었지만 경호원들이 정중하게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임시 통제 구역입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실장님,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옥놀이개를 꽉 쥐었다. 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어머니는 임시 가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후계자라는 말도요? 정말로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윤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아가씨,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속 인물은 회장님과 아가씨의 어머님이십니다. 2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어머님께서는 아가씨를 임신 중이셨습니다. 사진은 이미 빛이 발해 있었지만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백발의 노인 곁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무척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에는 지금 내가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봉황옥 놀이개가 걸려 있었다. 나는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내게 이렇게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줄곧 아가씨와 어머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당시 어머님께서는 가문의 분쟁을 피해 아가씨를 데리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의 삶을 방해할까 염려하시어 억지로 찾지 않으시고 김 반장님을 이 근처에 배치하여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진실을 알리라고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나는 주위에 질서 정연하게 서 있는 경호원들과 윤 실장의 공손한 태도를 보았다. 그리고 목에 옥 놀이개를 만졌다. 지난 20여년의 세월이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다. 나를 빈손으로 내쫓은 박씨 집안도 나를 공원으로 내몬 곤경도 이 순간 모두 멀게만 느껴졌다. 윤 실장은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자 손짓으로 청하는 자세를 취했다. 아가씨,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우선 평창동 댁으로 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윤 실장을 따라 공원 밖으로 걸어갔다. 김 반장이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가씨, 앞으로는 잘 지내시오. 나는 뒤돌아보며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검은색 세단은 평창동의 가로수길을 부드럽게 달렸다. 차창은 짙게 선팅되어 있어 바깥 풍경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양옆의 나무들이 빠르게 뒤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윤 실장은 조수석에 앉아 이따금 백미러를 통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염려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목에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으로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고 곧 만나 뵙게 될 할아버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약 30분 후 차는 화려하게 조각된 철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 뒤에는 긴 자갈길이 이어졌고 길 끝에는 웅장한 단독주택이 서 있었다. 저택의 외벽은 옅은 회색 석재였고 지붕은 짙은 붉은색 기와로 덮여 있었다. 문 앞에는 고풍스러운 구리등 2개가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윤 실장이 먼저 내려 내 쪽으로 돌아와 차 문을 열어주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부서진 캐리어를 든 채 차에서 내렸다. 문 앞에 다다르자 저택의 대문이 안에서부터 열렸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다.
그는 짙은 남색의 고급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형형했다. 그의 시선이 내 목에 옥놀이개에 닿았을 때 그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손에 쥔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얘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다가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마치 나를 놀라게 할까봐 조심하는 듯했다. 윤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이분이 바로 회장님, 임태진 회장님이십니다. 아버지. 나는 시험 삼아 불러보았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임태진 회장님은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더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와 나를 끌어안았다.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내 손녀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할아비가 계속 찾고 있었단다. 거실로 들어가자 집사님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왔다. 임태진 회장님은 나를 소파에 앉히고 지난 세월의 삶에 대해 자세히 물으셨다. 내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 박지훈과 결혼했다가 최근 그들에게 빈손으로 쫓겨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자 임태진 회장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손에 쥔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박씨 집안 놈들, 사람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그때 집사님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임태진 회장님 앞에 내밀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박씨 집안 회사 자료입니다. 임태진 회장님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얘야, 이걸 보거라. 이 박씨 집안 회사는 오래전에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 내가 내 어미를 봐서 몰래 자금을 대주었기에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거다. 그들은 내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모르는 척했던 게야. 네가 시집간 후에 서서히 우리 임씨 가문의 재산을 노리려고 했던 거지. 나는 서류를 들어 훑어보았다. 안에는 당시의 자금 지원 증명서, 박씨 회사 재무제표, 그리고 박지훈의 아버지가 임태진 회장님께 보낸 몇 통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 곳곳에는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임씨 가문의 아가씨를 잘 모시겠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다. 박지훈과 김영자는 처음부터 임씨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나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은 전부 거짓이었다. 할아버지, 그럼 그들은 지금 나는 서류를 꽉 쥐었다. 힘이 들어간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임태진 회장님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얘야, 두려워 마라. 과거에 그들이 너를 괴롭혔던 건 네가 자신의 신분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할아비가 있고 우리 임씨 가문이 있다. 아무도 더는 너를 괴롭힐 수 없을 게다. 박씨 집안이 내게 빚진 것은 할아비가 하나하나 되찾아주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윤 실장이 들어와 새 휴대폰을 건넸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휴대폰입니다. 제 번호와 집사님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가씨의 예전 휴대폰과 지갑은 저희가 사람을 보내 박씨 집에서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곧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내가 윤 실장과 집사님의 번호를 저장하고 있을 때 저택 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집사님이 서둘러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다. 회장님, 아가씨, 밖에 임시성을 가진 아가씨 한 분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박지훈 씨의 친구라고 하면서 아가씨께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임씨라고?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즉시 누구인지 짐작했다. 임유나, 맞죠?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아가씨가 자신을 임유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임태진 회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윤 실장을 보았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윤 실장이 즉시 일어섰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가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실장이 문으로 가기도 전에 임유나가 그를 막는 경호원을 밀치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그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일부러 꾸며낸 듯한 억울한 표정이 가득했다. 서연 언니, 이제 든든한 백이 생긴 건 알겠는데 정말 지훈 오빠를 뺏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언니한테 확실히 말해주고 싶어서요.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고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뭘 확실히 말하겠다는 건데? 네가 어떻게 내 결혼 생활에 끼어들었는지, 아니면 네가 어떻게 김영자 씨와 함께 나를 빈손으로 내쫓았는지? 이뮤나는 내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보세요. 이건 저랑 지훈 오빠 웨딩 사진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해요. 언니가 임시 가문을 등에 업었다고 해도 오빠는 되찾지 못할 거예요. 사진 속에서 박지훈은 정장을, 이뮤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고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녀에게 다시 던져버렸다. 너희가 결혼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 당장 나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이뮤나는 내가 동요하지 않자 갑자기 한 걸음 다가와 내 목에 옥놀이개를 잡아채려 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비싼 걸 차고 있어? 이딴 돌멩이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윤 실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뮤나의 손목을 낚아챘다. 어찌나 힘이 셌는지 그녀는 아픔에 비명을 질렀다. 무엄하다. 아가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 이뮤나는 아파서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여전히 지지 않고 소리쳤다. 지훈 오빠,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그녀는 소리치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이뮤나는 즉시 목소리를 바꾸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지훈 오빠, 나 서연 언니네 집에 있는데 언니가 경호원 시켜서 나를 괴롭혀 못 가게 한단 말이야.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나는 옆에 앉아 그녀의 서투른 연기를 보며 헛웃음만 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택 입구에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서연, 너 유나한테 무슨 짓 했어? 그는 거실로 뛰어들어와 윤 실장에게 손목이 잡힌 이뮤나를 보자마자 윤 실장을 밀치려 했다. 이거 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해. 그때 임태진 회장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박서방, 여긴 임시 가문의 집이야. 자네가 행패 부릴 곳이 아니네. 박지훈은 그제야 소파에 앉아 계신 임태진 회장님을 발견했다. 그의 기품과 주위의 경호원들을 보고는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버텼다. 회장님, 임시 가문이 대단한 건 압니다. 하지만 유나는 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나는 박지훈이 이뮤나를 감싸는 모습을 보며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어떻게 이런 시시비비도 가리지 못하는 남자를 사랑했을까? 박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임태진 회장님은 비웃으며 탁자 위의 웨딩 사진을 가리켰다. 박서방은 제 사람을 잘도 챙기는군. 그런데 생각해 본 적 있나? 자네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말이야. 박지훈의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임태진 회장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전곡을 찔린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일어나 박지훈 앞으로 걸어갔다. 집사님 손에 있던 서류철을 받아 안의 자료를 꺼내 그의 몸에 던졌다. 내 눈으로 직접 봐. 내 회사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누가 뒤에서 자금을 대줘서 널 살렸는지, 너랑 내 엄마가 아주 잘 숨긴 줄 알았지? 너희는 내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모르는 척했어. 내가 완전히 박씨 집에 묶인 후에 임시 가문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고, 안 그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당시의 자금 지원 증명서, 그리고 박지훈과 김영자의 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있었다. 임서연이 애 낳으면 개손에 있는 임시 가문 단서들 다 캐내야 해. 그 옥놀이개에 분명 비밀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지. 박지훈은 주저앉아 허둥지둥 서류를 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서연아.
이건 다 오해야.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난 너한테 진심이었어. 진심?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진심이라는 게 내가 임윤아한테 밀려서 놀이개가 깨졌을 때 그녀가 다쳤는지 아닌지만 걱정하는 거였어? 내 진심이라는 게 나한테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공원에 나앉게 만든 거였냐고? 나는 말할수록 격해져서 임윤아를 가리켰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가 대체 누구 아이인 줄은 알아? 임윤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박지훈의 팔을 잡았다. 지훈 오빠, 제 말 듣지 마. 내 뱃속의 아이는 오빠 아이야. 박지훈도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헛소문 퍼뜨리지 마. 유나는 그런 애 아니야. 나는 비웃으며 윤 실장이 막 건네준 새 휴대폰을 꺼내 안에 사진을 열었다. 그것은 윤 실장이 사람을 시켜 찍은 것으로 임윤아가 낯선 남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장면이었다. 시점은 그녀가 임신했다고 주장하기 바로 전주였다. 내 눈으로 직접 봐. 나는 휴대폰을 박지훈 앞에 내밀었다. 이게 네가 감싸고 도는 여자고, 이게 네가 친자식이라고 믿는 아이라고. 박지훈은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졌다. 그는 획 돌아서서 임윤아를 보았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똑바로 말해. 임윤아는 일이 탄로나자 더는 연기할 수 없었다. 박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문 앞에 경호원에게 막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엄마가 시킨 거란 말이야. 내가 내 아이를 임신해야만 널 확실히 붙잡을 수 있고 임서연을 빈손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했어.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닥에서 울부짖는 임윤아와 흩어진 증거들을 보며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거리였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넋이 나간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동정심은커녕 통쾌함만이 차올랐다. 이것이 그와 김영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였다. 임윤아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박지훈은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저택대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김영자 씨가 친척 몇 명을 이끌고 요란하게 쳐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다. 임서연,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외부인이랑 짜고 내 아들이랑 유나를 괴롭혀? 오늘 내가 기필코 해명을 듣고야 말겠어. 그녀 뒤에 친척들도 거들었다. 어떤 이는 나를 가리키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욕했고 어떤 이는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소리쳤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 실장이 막아서려 하자 김영자 씨가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입으로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어디서 기고만장이야. 감히 우리 집 물건을 탐내? 나는 몸을 옆으로 피했다. 김영자 씨는 허공을 잡고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몸을 가누고는 가방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머리 위로 쳐들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임서연이 당시에 서명한 재산 포기 각서예요. 여기 친필 서명도 있다고요. 이제 와서 빽 좀 생겼다고 말을 바꾸려고 하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친척들이 즉시 몰려들어 서류를 보며 웅성거렸다. 이 각서 진짜네. 임서연 너무하네. 김영자 씨는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비웃으며 집사님에게 말했다. CCTV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 각서에 어떻게 서명하게 됐는지 다들 보실 수 있게요. 집사님이 즉시 거실에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는 곧 구청 앞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김영자 씨는 각서를 들고 나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있었고 임윤아는 옆에서 협박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옆에 서서 차갑게 방관하고 있었다. 내가 서명하지 않자 김영자 씨는 손으로 나를 밀치기까지 했다. 영상은 당시의 모든 세세한 상황, 심지어 서명 안 하면 임산부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김영자 씨의 협박까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김영자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건 조작된 거야. 증거가 될 수 없어. 라고 우겼다. 조작 여부는 경찰이 조사하면 알겠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람 앞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어떤 분들이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서 위조된 서류로 저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와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자 씨는 내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자 당황해서 친척들을 이끌고 나가려 했다. 우리가 참는다. 참아. 그냥 갈게. 하지만 문 앞에 경호원들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다. 윤 실장이 차갑게 말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CCTV 영상과 각서를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신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자 씨에게 말했다. 김영자 씨, 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영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녀가 데려온 친척들도 상황을 보고는 쥐 죽은 듯 조용히 떠나갔다. 박지우는 어머니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쳐다보았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저택을 나갔다. 나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경찰이 김영자 씨를 데려간 후 임윤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자 그녀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입으로는 나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르자 그곳을 지키던 경호원에게 막혔다. 경호원이 팔을 뻗어 그녀의 길을 막았다. 임윤아 씨, 아가씨의 허락 없이는 나가실 수 없습니다. 임윤아는 다급해져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를 돌아보았다.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서연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결혼 생활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영자 씨랑 같이 언니를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지훈 오빠랑 연락 안 할게요. 다시는 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나는 소파에 앉아 집사님이 막 타주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내줄 수는 있어. 하지만 네가 저지른 짓은 전부 다 털어놔야지. 박지훈 회사에서 일할 때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했지? 그리고 내 이력서에 있는 명문대 학력, 그것도 위조한 거 맞지? 임윤아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몸이 휘청이며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그걸 어떻게? 나는 비웃으며 서류철에서 다른 자료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이것뿐인 줄 알아? 난 네가 경쟁사한테서 뇌물로 5억 원이나 받은 것도 알아. 이 증거들이면 넌 몇 년은 좋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자료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임윤아가 학력을 위조한 증거까지 들어있었다. 임윤아는 이 증거들을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훈 오빠는 저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김영자 씨는 계속 저를 압박하고 그래서 뒷배를 좀 만들어두려고. 그때 저택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집사님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중 한 남자가 내 앞으로 와서 명함을 건넸다. 임서연 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호 기업 법무팀입니다. 오늘 임윤아 씨를 찾아온 것은 그녀가 저희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임윤아는 5호 기업이라는 말을 듣고 울음을 뚝 그쳤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2 남자를 쳐다보았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길? 법무팀 직원 중 한 명이 비웃었다. 우리는 진작부터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소. 여기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임윤아 씨,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임윤아는 당황해서 박지훈이 떠나간 방향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지훈 오빠,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저택 안의 메아리뿐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서연 언니, 제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동정심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 네가 김영자 씨랑 같이 날 괴롭힐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이건 네가 선택한 길이야. 결과는 너 혼자 감당해야지. 나는 법무팀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시면 직접 저 여자와 이야기하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거실에는 임유나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 남았다. 나는 이것이 그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이며 다음 차례는 박지훈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2층 서재에 막 앉았을 때 윤 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고소장이 들려 있었다. 아가씨,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막 작성하신 고소장입니다. 박지훈의 자금 횡령, 서명 위조, 그리고 아가씨께서 빼앗기신 재산을 되찾기 위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증거가 충분해서 승소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나는 고소장을 받아 안의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모든 조항이 박지훈의 불법 행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마음속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가 고소장을 챙기기도 전에 집사님이 서둘러 보고했다. 아가씨, 박지훈 씨가 저택 문 앞에서 급한 용무가 있다며 아가씨를 뵙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가씨와 재결합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지훈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잔꾀를 부릴 줄은 몰랐다. 들여보내세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는지 드러나 보죠. 박지훈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무척 초췌해 보였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즉시 한 걸음 다가와 아첨하는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전에는 다 내 잘못이었어. 엄마랑 이민아한테 속았던 거야. 이제 엄마는 잡혀가고 회사도 거의 망하게 생겼어. 이제야 알겠어. 나한테 진심인 사람은 너뿐이었다는 걸. 우리 다시 합치자.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나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다. 박지훈,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진심으로 재결합하고 싶어서야? 아니면 임씨 가문이 내 회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아서야? 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아니야, 서연아. 난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됐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네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임윤아한테 명품 사주고 서명을 위조해서 임시 가문 투자금을 빼돌린 일들. 그게 전부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난 이미 변호사를 통해 널 고소했어. 법원에서 소환장이나 기다려. 박지훈은 고소라는 두 글자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나 감옥에는 못 가. 회사도 너한테 돌려줄게. 모든 재산 다 돌려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봐줘. 윤 실장이 그 모습을 보고 한 걸음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지훈 씨, 자중하시죠. 여긴 당신이 행패 부릴 곳이 아닙니다. 박지훈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저택 밖으로 끌려나갔다. 나는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이것이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다. 그 후 며칠간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했고 박지훈은 자금 횡령, 서명 위조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회사는 자금난과 스캔들로 인해 곧 파산했다. 김영자 씨 또한 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 임태진 회장님과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새로운 봉황옥 놀이개를 꺼내 내게 건네주셨다. 얘야,
이 놀이개는 할아비가 특별히 너를 위해 만들게 한 거란다. 네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아. 이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게다. 나는 놀이개를 받았다.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내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앞으로 임시 가문이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게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거라. 할아비가 언제나 널 응원하마. 나는 손에 든 새 놀이개를 보고 눈앞에 할아버지를 보았다.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찼다. 나는 과거의 고난은 모두 지나갔으며 앞으로의 날들은 이 따뜻함을 안고 잘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이부, 복수, 여름방학을 맞은 딸과 함께 여행을 갔다. 이동 중에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를 보게 되었다. 대표님 카드 한도 5억, 역시 플렉스, 럽스타그램. 사진은 카드 앱의 한도조의 화면 캡처였고 금액은 5억 원이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남편의 새로운 비서였다. 딸이 게시물 속 여자를 가리키며 나를 보았다. 엄마, 나 저 언니 싫어. 지난번에 아빠가 집에 데려왔을 때 엄마 옷 다 입어봤어. 그리고 나한테 돈만 축내는 년이라고 했어. 나랑 엄마는 아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지려던 찰나 그가 게시물 아래에 남긴 댓글을 보았다. 내 사람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지.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룹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남편 명의의 모든 자산을 즉시 동결하세요. 10,000원 이상의 지출은 모두 제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비서 당장 해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그 게시물 아래에 댓글을 남겼다. 결혼 10년 만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통 큰 사람이었는지 처음 알았네요.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휴대폰을 껐다. 딸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으로 들어갔다. 회전목마의 불빛이 딸의 얼굴에 비쳤다. 아이는 잠시 전에 불쾌함을 잊고 환호하며 롤러코스터로 달려갔다. 우리는 오후 내내 신나게 놀았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지친 발걸음으로 호텔로 돌아왔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화면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셀 수 없는 메시지로 가득 찼다. 거의 모두 남편 최강민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분노와 질책으로 가득 찬 문자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바로 지워버렸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열어 오늘딸과 회전목마 앞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올렸다. 오붓한 모녀의 시간, 오늘딸과 정말 즐거웠어요. 곧 댓글창에는 좋아요와 딸이 귀엽다는 칭찬이 쏟아졌다. 내가 미소 지으며 답글을 달고 있을 때 최강민의 전화가 또 걸려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끊어버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전화와 메시지는 미친 듯이 내 휴대폰을 폭격했다. 딸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안한 듯 뒤척였다. 나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최강민의 고함이 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한서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뭔데 내 자산을 동결해? 오늘 내가 거래처 앞에서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당당함에 간신히 좋아졌던 내 기분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최강민 씨, 차분하게 제대로 대화할 수 없다면 이 전화는 지금 끊겠어요.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전화를 끊었다. 몇 초 후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의 말투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다. 서진 씨, 은행에서 전화 왔어. 내 모든 카드가 동결됐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소파에 기댄 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할 때 당신이 직접 약속했잖아요. 집안의 돈은 전부 내가 관리하기로. 전에는 내가 귀찮아서 안 했던 것뿐이고 이제 갑자기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졌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10,000원 이상의 지출은 모두 내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10,000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나 지금 상장사 대표야. 그 돈으로는 주유도 못해. 계산 다 해봤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당신 회사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보름에 한 번 정도 주유하면 될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사람 보내서 가득 채워줄게요. 식사는 회사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식당 사장님께 이미 말해뒀어요. 앞으로 당신 점심은 사무실로 직접 배달될 거예요. 2만 원은 당신이 목마를 때 물 사 마시거나 어느 날 차 몰기 싫을 때 택시 타라고 주는 돈이에요. 회사에서 집까지 카풀하면 딱 1만 원 정도 나올 테니 모든 걸 다 생각해뒀어요. 1만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경제권을 되찾아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돈이 남아 돌아서 다른 여자한테 다 퍼주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캡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뜻 아니야. 그는 즉시 반박했다.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돈은 그건 미나 씨가 지난 프로젝트에서 받은 성과급이야. 자기가 함부로 쓸까봐 나한테 관리를 부탁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카드를 만들어준 거고. 서진 씨, 제발 좀 유난 떨지 마. 나랑 걔는 10살도 더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나는 비웃었다. 그 말 귀신한테나 가서 해. 무슨 놈의 프로젝트 성과급?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가 그 어린 비서랑 인스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놓고 연병을 떤 거야? 주책 맞게 어린애랑 놀아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이 오늘 걔한테 5억을 줬다면 내일은 우리 집 재산을 다 팔아 넘길 수도 있겠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걸. 내가 제때 동결하지 않았으면 걔가 정말 그 돈을 다 썼을 때 내가 소송 걸어서 회수하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액수만으로도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했을 테니까. 나는 말할수록 화가 치밀어 단호하게 선언했다. 앞으로 당신의 하루 용돈 상한선은 딱 1만 원이야. 싫으면 말고 그러면 한 푼도 없는 줄 알아.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딸과 함께 밖에서 한 달 동안 마음껏 놀았다. 한 달 후 휴가를 마친 가벼운 마음으로 집 문을 열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내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집은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었다. 내 화장대 위에는 강민아의 싸구려 화장품들이 가득했고 옷장에는 내 옷들이 구석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고 온통 강민아의 옷들만 걸려 있었다. 딸의 방은 더욱 심하게 뒤집어져 있었고 아이가 아끼던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딸이 아끼는 인형을 주워들고 울먹이며 나를 보았다. 엄마, 다 망가졌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즉시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당장 이리로 기어와요. 집사는 거의 기어오다시피 달려왔다. 내 굳은 얼굴을 보고는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모님, 그게 대표님께서 강민아 아가씨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더러 치우지 말라고. 여기가 앞으로 강민아 아가씨가 지낼 곳이라고 하셔서 저희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최강민은 어디 갔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대표님께서는 강민아 아가씨를 데리고 한서 그룹과 프로젝트 미팅하러 가셨습니다. 내일이나 돌아오신다고. 프로젝트 미팅?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포르쉐 위치를 확인했다. 차는 한 온천 호텔에 주차되어 있었다. 무슨 프로젝트 미팅을 호텔에서 한단 말인가.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딸을 먼저 친정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곧장 그 프로젝트 미팅을 한다는 온천 호텔로 차를 몰았다. 도착해서 프런트에 그의 행방을 물은 후 직원이 알려준 스파 구역으로 직행했다. 역시나 희미한 수증기 너머로 최강민과 강민아가 같은 온천탕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다. 강민아는 거의 투명한 수영복을 입고 몸을 그에게 거의 밀착시킨 채였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역겨운 기분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돌아서서 옆에 있던 직원에게 얼음 한 통을 가득 달라고 했다. 그 무거운 얼음통을 들고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온유향에 취해 있는 개 같은 남녀를 향해 통째로 쏟아부었다. 아, 어떤 눈 없는 새끼야. 최강민은 얼음물에 놀라 벌떡 일어나며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나인 것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순식간에 당황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딸이랑 여행 간 거 아니었어? 나는 비웃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이 집이 완전히 뒤집혔겠네. 1분 줄 테니 옷 입고 기어 나와. 내 시선이 칼날처럼 옆에서 추위에 벌벌 떨며 가슴을 끌어안고 있는 강민아를 훑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여우짓은 잘도 배웠네. 강민아는 즉시 눈물을 짜내며 하늘이 무너진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존심?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텅 빈 온천탕에 울려 퍼졌다.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자존심을 노네? 최강민은 막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즉시 달려와 강민아를 감싸며 나에게 소리쳤다. 한서진, 어떻게 사람을 때려? 사람을 때려? 나는 분노에 차서 웃음이 나왔다. 나는 돌아서서 이번에는 최강민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다. 쟤만 때리는 게 아니라 너도 때릴 거야. 이소동에 이미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쏠려 있었다. 강민아는 뺨을 감싸쥐고 서럽게 울고 있었고 최강민의 얼굴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 2개가 찍혀 있었다. 주위에서는 이 막장 드라마의 전말을 추측하며 수군거렸다. 나는 차갑게 최강민을 쳐다보았다. 여기서 계속 망신당할래? 아니면 집에 갈래? 최강민의 얼굴은 소뚜껑처럼 시커멓게 변했다. 결국 그는 나를 따라 밖으로 걸어나갔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내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타자 최강민이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런데 강민아까지 따라 타려고 했다. 내려, 나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 차는 여우 같은 년은 안 태워. 서진 씨, 말 좀 가려서 해. 최강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내 말이 거슬려? 그럼 너희가 한 짓은 보기 좋았나 보지? 다시 묻겠어.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강민아는 즉시 애처로운 눈으로 최강민을 쳐다보았다. 최강민은 내 시선에 못 이겨 결국 타협했다. 그는 강민아에게 말했다. 미나 씨 먼저 내려요. 내가 택시 잡아줄게. 강민아는 그제야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최강민을 가리켰다. 말해. 하나하나 전부 다 똑바로 말해. 뭘 말하라는 거야? 최강민은 시치미를 때려 했다. 뭘 말하냐고? 나는 비웃었다. 강민아한테 5억 한도 카드를 만들어주고 걔를 내 침실에 살게 하고 내 옷을 입고 돌아다니게 하고 오늘은 온천 호텔에 데려가서 방 잡고 온천욕까지 즐겼잖아. 최강민, 내가 눈이 멀었거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최강민은 내 추궁에 짜증이 난 듯 했다. 무슨 방을 잡고 온천욕이야. 서진 씨, 말 좀 가려서 해. 거긴 공용 공간이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리고 그 돈은 걔 성과급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냥 보관해주고 있었던 거라고. 당신이 돈을 동결해서 내가 줄 돈이 없으니까 갓 졸업한 어린애가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잠시 머물게 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 온천은 우리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피로 풀러간 거고 우리는 그냥 순수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야. 깨끗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 당신이 의심이 많아서 쓸데없는 상상이나 하는 거라고. 그는 말할수록 자신이 당당해지는지 목소리도 커졌다. 그 아가씨 아직 월급도 못 받았어. 다음 주에 월급 받으면 바로 이사 나가게 할 테니 됐지? 나는 그의 말에서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반문했다. 잠깐만, 내가 걔 해고하지 않았어? 무슨 월급을 받아? 내가 복직시켰어. 최강민은 당당했다. 서약서, 그거 내가 인정해.
하지만 강민아는 당신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야. 걔가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야. 아주 유능한 인재라고. 유능한 인재? 나는 그의 이 뻔뻔한 흑백 논리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좋아. 그렇게 그 애가 소중하다면 우리 이혼해. 최강민은 마치 꼬리라도 밟힌 듯 피곤하고 짜증난다는 듯이 미간을 문질렀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말대로 하루 용돈 10,000원으로 줄여서 쓰고 있잖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무슨 이혼이야.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걔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거 알아. 집사시켜서 짐 싸서 다른 곳 알아봐 주라고 할게. 딸도 집에 있는데 당신이랑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아. 당분간 내가 밖에 나가서 지낼게. 당신 화 풀리면 그때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재킷을 들고 집을 나갔다. 우리는 냉전에 들어갔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최강민이 나타날 만한 곳은 일부러 피했다. 점심시간에 나는 꼭대기 층에 있는 전용 휴게실에 가서 잠시 누우려고 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내 지문도 삭제되어 있었다. 나는 굳은 얼굴로 인사팀장을 불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인사팀장이 입을 열기도 전에 휴게실 문이 안에서부터 열렸다. 강민아가 누가 봐도 최강민의 것인 헐렁한 셔츠를 입고 졸린 눈으로 태연하게 걸어 나왔다. 나를 보고는 놀란 척했다. 부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누가 너더러 여기 들어오라고 허락했지?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표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낼 곳이 없어서 대표님께서 잠시 여기서 지내라고. 그녀는 잔뜩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일부러 자세를 낮추었다. 다음 주에 월급 받으면 바로 이사 나갈 거예요. 절대 방해하지 않을게요. 나는 이 개 같은 남녀의 뻔뻔함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나는 즉시 최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이리로 기어오라고 소리쳤다. 회의를 마친 최강민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최강민 씨,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최강민은 잔뜩 짜증난 표정이었다. 미나 씨는 내 직원이야. 갈 곳이 없다는데 내가 사장으로서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그 휴게실 나도 안 쓰잖아. 며칠 지내게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서진 씨, 제발 그렇게 속 좁게 굴지 마. 내가 속이 좁아? 나는 그가 여전히 변명하는 것을 보고 인사팀장에게 바로 명령했다. 당장 지금 즉시 저 여자를 해고하세요. 그리고 사람 불러서 이 휴게실 전부 다 부숴버려요. 고양이 집으로 쓰는 게 이것보다 깨끗하겠네. 인사팀장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최강민을 쳐다보았다. 최강민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누가 감히? 여기서는 내가 결정해. 당신은 내려가 봐. 인사팀장은 사면이라도 받은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최강민, 당신 지금 나랑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당신 질투심이 너무 강한 거야. 최강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비난으로 가득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신입을 괴롭히다니. 한서진, 나도 이제 지쳤어. 더는 당신의 그 가짜는 용돈 10,000원 놀이에 어울려줄 생각 없어. 당신 같은 재벌집 아가씨 비해도 이제 좀 고쳐야지. 그는 바로 돌아서서 입구에 명령했다. 보안팀, 즉시 옥상 휴게실로 와서 한 부사장님을 모시고 나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2달 휴가 처리해. 그분이 맡던 업무는 임시로 강민아 씨에게 인계하고. 최강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날 내치겠다고? 당신이 오늘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잊었어? 당신이 무일푼이었을 때 내가 2천억 원의 혼수를 가지고 와서 당신 사업 미천을 대줬어. 내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도 그냥 가난뱅이야. 최강민은 비웃었다. 당신이 도와준 건 맞아. 하지만 이 회사는 나 최강민이 맨손으로 일궈낸 거야. 내 실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고. 지난 10년간 내가 이 회사를 상장시켰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지.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을 참고 또 참았겠어? 그런데 내 인내의 대가가 뭔 줄 알아? 당신의 끝없는 모욕뿐이었어. 나는 그의 뻔뻔한 말에 온몸이 떨렸다. 최강민, 당신 정말 위선적이구나. 내 더러운 속셈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리다니. 넌 그냥 철저한 위선자야. 역겨워. 마음대로 생각해. 최강민은 당당했다. 난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보안팀, 이 사람 모시고 나가. 몇 명의 보안 요원이 마지못해 다가와 나를 붙들고 밖으로 끌어냈다. CK그룹 건물을 나서자마자 나는 즉시 안서 그룹의 수석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김 변호사님, 즉시 플랜 B를 가동해 주세요. 제가 최 씨 집안에 가지고 들어간 모든 혼수 자산과 지난 세월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CK그룹을 통해 진행한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청산해 주세요.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다 되찾아올 겁니다. 이어서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아빠, CK그룹에 대한 모든 자금 및 프로젝트 지원을 동결하고 즉시 철수해 주세요. 그 사람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 싶어요. 모든 조치를 마친 후 나는 이미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린 그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냉정하게 나와 딸에게 정말로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더러운 것이 다음 물건은 만지기조차 싫었다. 사흘 후 김 변호사가 직접 두툼한 이혼 합의서를 들고 내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찾아왔다. 모든 자산 청산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최강민 명의의 거의 모든 재산은 그 뿌리가 한서 가문에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합의서에 서명하려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엄마가 딸을 데리고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짙은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거대한 힘이 내 뺨을 강타했다. 짝! 나는 이 예기치 못한 따기에 눈앞이 번쩍하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이혼 합의서가 바닥에 흩어졌다. 한서진, 이 독한 년. 최강민이 분노한 사자처럼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나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미나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한 거야? 모욕하고 해고하는 걸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그런 비열한 수법으로 사람을 사서 개를 더럽히려고 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뺨을 감싸준 채 머리가 윙윙 울렸다.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누굴 더럽혀? 아직도 시치미를 때? 최강민이 휴대폰을 내 앞에 세게 던졌다. 화면에서는 흔들리고 어두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 몇 명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강민아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봤어? 이게 네가 한 짓이야. 최강민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내 코를 가리켰다.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이미 다 불었어. 바로 너라고? 네가 미나를 해고하고 모욕하는 걸로 성에 안 차서 사람을 사서 개를 더럽히려고 했다고.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너 같은 독사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다니. 그때 강민아도 얼굴을 가린 채 울먹이며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 눈에 거슬렸다는 거 알아요. 제가 대표님 곁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밑바닥 사람이에요. 그녀는 울부짖으면서 몰래 최강민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공포와 의존으로 가득했다. 무슨 헛소리야. 나는 놀라움과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내가 언제 사람을 사서 널 더럽히라고 했어. 이건 모함이야. 아직도 변명이야? 최강민이 고함을 질렀다. 사람들 데려와. 문 앞에서 주눅이 든 채 코와 얼굴이 멍든 남자 3명이 밀려 들어왔다. 바로 영상 속에서 복면을 썼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사모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일부러 사모님을 분 게 아닙니다. 맞아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전부 다 사모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저희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서툴지만 악랄한 모함을 보며 그들의 허점투성이지만 명확하게 나를 겨냥한 자백을 들으며 내 마음은 차가운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했다. 강민아는 옆에서 계속 불을 지폈다. 대표님, 괜찮아요. 다 제 운명이려니 생각할게요. 저 때문에 사모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네 억울함을 풀어줄 테니까. 최강민이 말했다. 한서진, 네가 그렇게 비열한 수법을 좋아한다면 너도 한번 그 맛을 보게 해주지.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세 남자에게 악마의 속삭임처럼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너희에게 죄를 씻을 기회를 주지. 아까 너희가 강민아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대로 한 부사장님을 모셔 잘하면 살려주지. 하지만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에 세 남자는 온몸을 떨었다. 최강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는 내 아내야. 네가 어떻게 사람을 시켜서 넌 짐승만도 못해? 최강민의 눈빛은 차가웠고 잔인한 쾌감이 서려 있었다. 네가 그런 짓을 저지를 때 그 결과를 생각했어야지. 걱정 마. 사모님이라는 자리는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너처럼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가진 여자는 더는 내가 건드릴 가치도 없어. 그는 그 남자들에게 명령했다. 네가 그렇게 비열한 수법을 좋아한다면 너도 한번 그 맛을 보게 해주지. 너희들 들어가. 아까 미나한테 하려던 대로 지금 이 여자한테 똑같이 해.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어떨지 알겠지. 그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음흉함과 두려움이 스쳤다.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이 다가오면서 바지 벨트를 푸는 것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최강민, 이 미친놈. 이건 범죄야.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범죄? 네가 사람을 사서 미나를 더럽히려 했을 때 그게 범죄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최강민은 문을 막아선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거칠게 내 옷을 찢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울부짖고 저주했지만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내 피부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느끼며 절망이 나를 삼키려는 순간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스위트룸의 견고한 문이 통째로 부서져 나갔다. 이어서 등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간도 크구나.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훈련된 경호원들이 맹호처럼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은 바람처럼 빨랐고 순식간에 나를 덮치려던 세 남자를 걷어차 날려버렸다. 모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했다.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 문 앞에 나타났다.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계셨고 관자놀이에는 흰 서리가 내렸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방 안을 훑어보는 그의 눈에는 천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빠, 아버지의 익숙한 모습을 보자 내가 쌓아왔던 모든 공포, 억울함,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툭 터지듯 흘러내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풀려 쓰러졌다. 아버지 한태준 회장님은 내 옷이 찢어지고 비참한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그는 몇 걸음에 내 앞으로 달려와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나를 단단히 감싸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서진아, 아빠 왔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아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 최강민은 내 아버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폭발적인 분노와 잔인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죽음과 같은 창백함과 공포만이 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아,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짐승 같은 놈, 누가 내 아비야. 한태준 회장님은 획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살인적인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다리를 들어있는 힘껏 최강민의 가슴을 걷어찼다. 최강민은 넉마 자루처럼 나라가 벽에 세게 부딪혔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몇 번 버둥거렸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나를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돌아서서 칼날 같은 시선으로 바닥에서 오줌을 지리며 채처럼 떨고 있는 남자들을 훑어본 후 마침내 똑같이 안색이 창백해져 떨고 있는 강민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서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낮았다. 아빠한테 말하렴. 이 쓰레기들이랑 저게 같은 남녀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냐. 내 몸에 손댄 놈이 있다면 아빠가 그 손목을 잘라버리마. 그의 말투는 마치 쓰레기 몇 개를 처리하는 것처럼 태연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쿵쿵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회장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 여자가 시킨 겁니다. 저희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들끓는 감정을 억누른 채 아버지의 재킷을 여미고 일어섰다. 그리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 앞에 다가가 쪼그려 앉아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똑바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시켜서 강민아를 성폭행하라고 했어? 그 우두머리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바지가 순식간에 젖었다. 그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사모님, 강민아입니다. 그 여자가 저희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이 연극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저희더러 자기를 성폭행하려는 척만 하라고. 영상도 합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걔 몸에 난 상처도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저희는 걔 손가락 하나 건드린 적 없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깡패일 뿐입니다. 진실이 밝혀졌다. 나는 일어서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강민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강민, 똑똑히 들었어? 나는 내 코를 가리키며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나 한서진은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 내가 한 건 인정해.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은 누구도 나한테 더러운 물을 끼얹을 수 없어. 최강민은 극심한 고통에 찬 가슴을 움켜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똑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민아를 보았다. 미나, 씨,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사실이야? 강민아는 이미 겁에 질려 넋이 나가 있었다. 그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아니에요, 대표님.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짜고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한서진 씨가 저를 미워해서. 나는 다가가 그녀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한 번만 더 말해봐. 저는 강민아는 뺨을 감싸주고 여전히 변명하려 했다. 나는 더 세게 한 대 더 때렸다. 다시 말해보라고? 아버지는 더는 참을성이 없었다. 날카롭게 소리쳤다. 전현이랑 무슨 말을 섞어? 감히 내 딸을 모함해? 죽을 때까지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경호원들이 즉시 살기등등하게 다가왔다. 강민아는 완전히 무너졌다. 바닥에 엎드려 내 다리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말할게요. 제가 시킨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 연극을 하라고 시켰어요. 상처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 영상도 사람 시켜서 합성한 거예요. 저는 그냥 대표님 곁에서 사모님을 몰아내고 싶었어요.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흑흑흑, 봤지?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최강민을 보았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제가 인정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난 쟤를 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다가가 온몸에 힘을 다해 최강민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짝! 맑고 우렁찬 소리가 울렸다. 이 따귀는 너의 불충에 대한 벌이야. 짝! 두 번째 따귀가 뒤따랐다. 그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이 따귀는
그동안 네가 나에게 준 모욕에 대한 벌이야. 짝. 세 번째 따귀. 나는 모든 분노와 실망을 담아 때렸다. 그의 눈앞이 번쩍하고 반쪽 뺨이 순식간에 부어올랐다. 이 따귀는 네가 방금 내 손으로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뻔한 것에 대한 벌이야. 최강민은 비참하게 맞으면서도 뺨이 불타는 듯한 고통과 피비린내 속에서도 감히 반항하지 못했다. 그저 목이 쉰 채로 애원할 뿐이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차라리 날 때려. 날 때려 죽여도 좋아. 제발, 제발 우리 딸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짐승 같은 놈.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가가 다시 한번 세게 걷어찼다. 네가 감히 딸 얘기를 입에 올려? 감히 용서를 구해? 나는 바닥에 쓰러진 한때 10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이제는 끔찍하게 낯선 이 남자를 보았다. 마음속 마지막 한 조각의 감정마저 사라졌다. 최강민,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선고와도 같았다. 너 그 영상 확인해봤어? 영상 속에서 멈춰있던 시계바늘은 봤고 이렇게 조잡한 합성 영상을 넌 단 1초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 어쩌면 넌 진실 따위는 상관없었을지도 몰라. 넌 그냥 이 기회를 빌려 내 불만을 터트리고 내 사리사욕을 채울 그럴듯한 핑계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중에서 정확하게 그 이혼 합의서를 집어내 그의 앞에 던졌다. 그리고 펜을 건넸다. 서명해. 딸은 내가 키울 거야. 이제부터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어. 최강민은 그 합의서를 보고는 마치 홍수라도 만난 듯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서진아, 서명 안 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날 때리든 욕하든 다 좋아. 제발 이혼만은 안 돼. 우리에겐 딸이 있잖아.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서명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게 내 마지막 체면을 지키는 길이야. 서명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때 가서 진흙탕 싸움이 되면 네가 잃는 건 더 많아질 거야. 아버지는 바로 다가가 그의 손목을 발로 짓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릴 듯한 힘이었다. 한 경호원이 번쩍이는 칼을 건넸다. 아버지는 칼을 받아들고 차가운 칼날을 최강민의 손가락에 댔다. 서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이 더러운 것들을 만진 내 손모가지를 지금 당장 잘라버리겠다. 거대한 공포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최강민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밟히지 않은 다른 손을 이용해 이혼 합의서 서명란에 삐뚤빼뚤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나는 마침내 찍힌 그 서명을 보았다. 마음이 텅 비었다가 이내 해방감으로 가득 찼다. 아빠,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우리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는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과 잿빛이 된 강민아 그리고 넋이 나간 최강민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모두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그 세 명의 깡패와 강민아가 경찰서로 연행된 후 당연히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최강민의 교활함과 법률 지식을 과소평가했다. 며칠 후 변호사는 나에게 그 깡패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왔다. 그들은 한서 가문 경호원들에게 구타당해 거짓 자백을 했으며 이전의 진술은 헛소리였다고 입을 맞췄다. 강민아는 더욱더 자신은 피해자라고 끝까지 우겼다. 결정적인 증거에 문제가 생겼다. 호텔 스위트룸 안에는 사건 경위를 기록할 CCTV가 없었다. 내가 성폭행 미수를 당했지만 몸에는 상대방의 DNA가 남지 않았다. 반대로 그 깡패들 몸에 남은 경호원들에게 맞은 상처는 선명했다. 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강간미수 및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고 그들을 치안방해죄로 며칠 구류한 후 모두 석방했다. 나는 이 배후에 분명 최강민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을 알았다. 단 사흘 만에 최강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CK그룹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그의 대표직을 수행했다. 출소 당일 그는 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략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이 오해였으며
만약 재혼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자들 사이로 비치는 위선적인 애정과 시혜에 나는 역겨움을 느꼈고 즉시 글을 영구 차단 목록에 넣었다. 다음 날 강민아는 인스타그램에 보란듯이 글을 올렸다. 임신 3주 예비맘 됐어요. 덩 최고의 당신을 만나 감사해요. 첨부된 사진은 임신 테스트기 사진과 누가 봐도 최강민이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옆모습 사진이었다. 그 흐릿하지만 눈에 거슬리는 사진을 보자 강렬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소위 건드린 적 없다는 말은 더 깊은 거짓말과 배신에 불과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분노하여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CK그룹을 부수러 갈 뻔했다. 나는 그를 말렸다. 아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손 더럽히지 마세요. 가치 없어요. 그들은 천벌을 받을 거예요.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나는 한서 가문의 모든 혼수와 투자를 되찾았다. 나는 한서그룹으로 돌아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첫날, 나는 업계를 뒤흔들 두 가지 공고를 발표했다. 첫째, 한서그룹은 실질적 지배주주인 한서진 대표와 최강민 씨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라 금일부로 CK그룹과의 모든 협력을 종료하며 향후 일주일 내에 모든 자금 및 프로젝트를 완전히 분리, 철수한다. 둘째, 한서그룹은 전략적 중심축을 조정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전력으로 진출하며 자주적인 대한민국의 심장을 만들겠다. 모두가 알아차렸다. 한서그룹의 반도체 진출은 최강민의 회사가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그가 미래의 희망으로 여기던 반도체 사업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최강민은 곧 메시지를 보내왔다. 분노와 허세가 섞여 있었다. 한서진, 굳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해야겠어? 내 반도체 연구센터는 이미 규모를 갖췄어. 그리고 그건 실수였어. 당신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당장 처리할 수 있어.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단 한 글자만 답했다. 꺼져. 그리고 그를 모든 연락 가능한 수단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나는 거침없이 행동에 나섰다. 한서 가문의 막강한 자본과 업계 내 영향력을 이용해 나는 인정사정 없이 과거 한서 가문에서 데려가 CK그룹의 핵심 인력이 된 기술팀과 경영진을 하나하나 높은 연봉으로 다시 데려왔다. 동시에 CK그룹의 모든 상류 공급업체와 하류 협력사에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CK를 선택하는 것은 한서와 적이 되는 것이다. CK그룹의 사업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최강민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회사가 흔들릴 때 강민아가 갑자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악독한 전처 한서진, 한서그룹 갑질, 미나짜넬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나는 방송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강민아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배를 내밀고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호소했다. 안녕하세요, 강민아입니다. 제가 공공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내가 회사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사람을 사서 자신을 더럽히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위 증거라는 것들을 제시했다.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최강민도 이에 맞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가 외도한 것이 발각되어 이혼을 요구하자 내가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보복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내가 딸을 숨겨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의 회사를 텅 비게 만들고 그의 직원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방송에서 나를 비방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희는 단지 공정한 대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진실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선동되어 나와 한서 가문, 한서그룹의 해일과도 같은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다. 독한 년, 갑질, 지옥에나 떨어져라 등 악랄한 저주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한서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증발했다. 인터넷상의 흑백이 뒤바뀐 광란을 보며 나는 분노에 차서 웃음이 나왔다.
그들이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버렸다면 나도 깨끗하게 찢어 밝혀줄 수밖에. 나는 즉시 한서 그룹 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개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상대방이 명예훼손 혐의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거센 여론의 파도 속에서 이성적인 성명서는 무력해 보였다. 최강민과 강민아는 이 점을 파고들어 내가 변명하고 있으며 권력으로 억누르려 한다고 반격했다. 나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기술팀에게 내가 미리 준비해둔 몇 개의 핵심 영상과 녹음 파일을 가장 공신력 있는 공식 언론사와 경찰 증거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업로드하도록 지시했다. 시간은 내가 딸과 함께 여행 중이던 기간으로 표시되었다. 첫 번째 영상, 최강민이 강민아를 끌어안고 우리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 문이 닫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딸의 방에서 강민아가 딸의 장난감을 향해 이 돈만 축내는 년, 너랑 내 엄마, 그 아줌마는 내 아빠한테 어울리지 않아. 앞으로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내 거야 라고 경멸적으로 말하는 녹음 파일도 있었다. 두 번째 영상. 바로 이전에 최강민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를 성폭행하려 했을 때 아버지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와 나를 구출하는 장면에 전체 편집되지 않은 고화질 영상. 영상에는 최강민의 냉혹한 명령, 그 깡패들의 추잡한 언행과 저속한 행동, 강민아가 자작극을 인정하는 자백, 그리고 최강민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전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음성은 명확하게 식별 가능했다. 영상을 공개하면서 나는 글을 덧붙였다. 원래는 10년간의 전과 딸을 생각해서 서로에게 마지막 체면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영상 및 음성 원본 파일은 사법감정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법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 몇 개의 영상, 특히 두 번째 고화질 전체 영상이 공개되자 그들은 내가 상업전쟁에서 그들을 상대하면서도 동시에 증거 수집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딸이 태어난 후 나는 딸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어 딸을 돌보기 위해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집안 CCTV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지난번 딸의 말을 듣고 나는 특별히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기술팀에게 지난 몇 년간의 영상을 복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내가 호텔을 수없이 방문하여 마침내 한쪽 구석이 스위트룸 입구 쪽 상황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밤낮으로 사흘을 꼬박 뒤져 찾아낸 그날의 영상이었다. 마치 끓는 기름 가마에 찬물을 부은 것처럼 순식간에 더 큰 여론 폭풍을 일으켰다. 단지 이번 폭풍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이전에 최강민과 강민아를 지지하던 모든 목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산사태와도 같은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였다. 헐, 역대급 반전. 최강민이랑 강민아가 진짜 쓰레기였네. 미쳤다. 저 어린애가 몇 살인데 강민아가 돈만 축내는 년이라고 욕하고 남의 집 재산을 탐내. 진짜 악마다. 최강민 저거 사람 맞냐? 사람 사서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해. 저건 짐승만도 못하잖아. 전에 한서진 욕하던 사람들 어디 갔냐? 나와서 사과해. 낯짝 안 뜨겁냐? 한서진이 저게 같은 남녀 고소하는 거 지지한다. 너무 역겨워. 한 대표님 멋있다. 이게 진짜 걸크러쉬지. 쓰레기 남녀는 그냥 폭발해라.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최강민과 강민아의 이름은 순식간에 치욕의 상징이 되었다. 최강민 강민아 지구에서 꺼져 한서진에게 사과해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했다. CK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절벽처럼 폭락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붕괴했다. 남아있던 모든 협력사들은 앞다투어 협력 종료를 선언하고 선을 그었다. 더 치명적인 일격은 경찰의 발표에서 나왔다.
사법 감정 결과 한서진 씨가 제출한 영상 및 음성 파일은 모두 진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강민은 타인을 교사하여 강간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관련 피의자들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아는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때 화려하고 온갖 계략을 꾸미던 그 남녀는 마침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되었다. 최강민이 수감된 후 그는 거의 매년 교도소를 통해 나와 딸을 만나고 싶다는 신청을 했다. 나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내 딸은 점차 철이 들면서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일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아이는 나에게 먼저 말했다. 엄마, 나에게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있을 뿐이에요. 강민아는 수감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다른 수감자와 심하게 다투다가 밀쳐져 넘어져 그녀가 한때 자신의 무기로 삼으려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유산했다고 들었다. 5년 후 그녀는 만기 출소하여 세기의 악독한 상간녀, 무곡군이라는 오명을 쓰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집안은 이미 그녀의 일로 인해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부모는 그녀를 수치스러워했고 형제자매는 그녀와 연을 끊었다. 범죄 전과가 있고 사건이 너무 유명해서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는 곳마다 거절당했고 어떤 제대로 된 회사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어느 겨울 새벽 육교 밑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 옷은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고 모습은 초췌했으며 곁에는 빈 술병 몇 개만 놓여 있었다. 최강민은 수감 12년째 되던 해 장기간의 우울증과 열악한 식사로 인해 말기 위암에 걸렸다. 교도소 병원에서 몇 달간 고통스럽게 투병하다가 병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나와 딸은 그의 마지막을 보러 가지 않았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다. 그의 유골은 최종적으로 교도소 측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했다. 지난 10수년간 나는 모든 에너지를 한서 그룹에 쏟아부었다. 정확한 전략적 안목과 막강한 자본, 그리고 모여든 최고급 인재들 덕분에 한서그룹은 내 리더십 아래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번창하여 10여 개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상장하여 진정한 업계의 거물이 되었다. 딸도 자랐다. 아이는 똑똑하고 독립적이며 밝았다.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딸은 결코 짐이 아니었다. 나의 자랑이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거쳤다. 우리의 미래는 발밑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길처럼 밝고 평탄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름답고 광활한 인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